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제도를 바꾸거나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네. 국무회의 제안도 보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다음 한 군데 더 남았죠. 네, 농식품부 직접 간장 부서네. 농식품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총님께서 말씀을 종합적으로 사실 해주셨는데요. 농지가 우리나라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근데 그나마 그 작은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식생활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축산물 소비가 거의 2배 정도 2000년하고 비교하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농산물이 수입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은 하락해 왔습니다. 쌀하고 저장성이 낮은 채소류, 계란 등은 거의 국내에서 생산 소비가 거의 자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외 농축산물은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사료곡물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료곡물 같이 농업에 이제 투입제로 들어가는 것과 가공식품 원료들은 사실 상당 부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나 대외 공급망이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 국내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생산 안 되는 커피 가격 올랐다. 그럼 국내 물가에 바로 영향 줍니다. 환율 100원, 200원이 우리 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2000년하고 2024년까지 밀 국내 도입 가격 보시면 35.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 영향과 국제 곡물 사이클 이런 영향 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냐면 일단은 우리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국내 농업의 생산성이 제고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위험의 완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크게 하면 이렇게 세 덩어리로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개선 방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생산성 올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올리는 부분을 저희 한 세 덩어리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은 적은 토지지만 이거를 수급 관리를 잘해서 국민들이 많이 드시는 거를 우리 좀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과잉이 되는 건 좀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수급 관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히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해 예방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우리 농가들이 생육 관리하는데 이 지원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좀 도와줘야 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변동성이 심한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축 영양을 길러서 몇 개월 보관했다가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축 영양도 제고하는 작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근본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면 원예 축산 분야는 스마트 농업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반농업 노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논농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가 다 됐지만 반농업은 기계화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반농업 기계화율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하면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지에 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 농업 그리고 중소농도 투자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는 사실 정부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인력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고령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서 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것을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잡습니다. 하나는 농지를 좀 집단화할 수 있도록 작은 농지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에 이제 첨단 기계화라든가 이모작 등을 촉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공동영농 모델을 확대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생산 인력 지원이 불가피한데 공공형 계절 근로자 중심으로 좀 바꿔서 농가의 부담도 덜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좀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확장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외 요인 이제 충격 완화를 위한 대응 체계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할당
관세를 해주면서 우리가 사실 원료 농산물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 수입한 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졌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그 상당 부분 소비자 물가를 좀 그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 농축산물 유통 과정을 끝까지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실수요자 배정을 할 적에도 중간이 없이 그 가공육이다 그러면 바로 이 햄 가공업체한테 직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수입 전에 이만큼의 할당 관세를 받은 것을 얼마에 판매할 거냐라는 것을 그 제출을 하는 걸 의무화하게 하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위반 시에는 아예 할당 관세를 추천하는 데서 제외하거나 그 취소시켜버리는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그 환율이나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은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또 저 농업 부문으로서는 대외 요인이라요. 이 부분 경우에는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도 비료나 사료 가격의 급등락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 투입제 가격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정부가 일정 부분 그 한도가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구조 개선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과일이나 그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하면서 기존의 도매 시장도 경쟁을 촉진해서 우리 소비자가를 좀 낮추는 노력을 하고 소비자가 그 소매 유통 단계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그 소매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앱도 내년까지는 개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채소류나 과일류하고 다르게 축산물은 좀 방식이 다릅니다. 축산물 유통이. 그래서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직매장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가격이 30% 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직매장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주 일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고기 앱이라고 해서 그 앱을 이용하면 내가 살고 있는 근거리에서 고기 가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에 좀 정보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육 기간을 한 달, 두 달 줄이는 것이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우 사육 기간을 단축시키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돼지고기 달걀이 또 다 다릅니다. 특히 이제 달걀 같은 것이 그동안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월 23일부터 그 시장 수요를 반영해서 가격 책정을 하는 구조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정위에서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우유는 전 세계가 똑같이 생산자하고 그 유업체가 협상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소비 여건을 좀 반영할 수 이전에는 생산비만 반영을 해서 가격 결정이 됐는데 소비 여건을 반영하는 구조로 그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사업은 네, 예,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시작했습니다. 예. 그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까요?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좀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예.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근데 우리 뭐 저희 가락시장에 우리 도매 법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들도 좀 동의하시는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장에 갔더니 대통령님 말씀하셔서 그렇는지 요새 되게 채소류 과일 가격이 안정됐다라는 이야기를 설마 그럴 리가. 주셔가지고 사실 근데 채소류하고 과일 가격이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실은. 그 어쨌든 중간 유통상들 횡포가 또는 폭리가 꽤 문제라고는 해요. 네. 예, 어쨌든 그에 대한 경고도 엄미하고 또 그때 얘기했던 대로 독점하고 있는 문제는 시정을 좀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기를 바라고요. 예. 자, 다시 1페이지로 되돌아가서 아까 그 누적 물가 상승률 표를 보면 제가 계속 그 바나나 가격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건데
야 보세요. 예를 들면 외부 요인 때문이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활 물가도 우리나라 수입 재료는 다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생활 물가도 마찬가지로 환율 때문에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그런 외부 요인 때문이라면 왜 이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라는 점은 설명이 안 되죠. 외부 요인 때문에 똑같은 외부 요인이 있죠. 이 생활 물가도 그렇고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 전체 보다도 생활 물가가 더 높고 그 중에서도 식료품 물가가 더 높은데 그 시점이 2023년 초부터다. 왜?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때부터? 아까 그 환율 얘기했잖아요. 농사무 장관이. 네. 식료품에만 환율이 영향을 미쳤겠냐. 다른 생활 물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수입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냥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겠죠. 저는 어쨌든 이거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다른 이유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결국은 저는 정부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어요. 서로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고삐를 놔주면 막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 취하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조선시대에도 그 매점 매석했잖아요. 매점 매석하는 사람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죠 옛날에. 그 뭐 고래의 진리죠. 돈에는 장사 없다. 근데 이걸 통제하는 게 정부잖아요. 정부가 눈 똑바로 뜨고 기준을 똑바로 만들어서 엄격하게 제시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고 하면 정부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또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건 통제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식료품 가격. 저는 가게 가서 과일 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는 오를 이유가 없는데 같이 올라요. 망둥이 뛰듯이. 전 망둥이 뛰면 꼴뚜기 뛰듯이.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시장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냅시다. 찾아내서 서민들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걸 조금이라도 줄여야죠. 그리고 영업을 하고 이익을 얻더라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얻어야지 누군가를 고통을 주면서 부당하게 과하게 이익 얻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고는 다 끝났죠? 토의도 끝났습니다. 네, 토의는 끝났으니까